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노무와 김수현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이슈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노 아나운서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휴장이 껴있다 보니까 소식들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을 맞아 휴장을 했었습니다. 성금요일이란 기독교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한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를 맞아 지난 금요일 증시가 하루 쉬어간 가운데 지난주 뉴욕 증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요동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첫 거래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전자제품들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트였고요. 여기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까지 시사되면서 그 흐름이 쭉 유지가 됐는데요. 그러나 결국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로 미중 무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 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지수 상황 보시면요. 다우지수 마이너스 2.66% 하락하며 39,142.23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스닥도 비슷한 하락폭 보여주며 2.61% 하락한 16,286.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주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49% 떨어지며 52,000선에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됐던 그 전주와 비교하면 하락폭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월가는 미국과 주요 교역국의 무역 협상 타결을 살피면서 경계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월가에선 주요 지수에 대한 기대치 역시 같이 내려서 잡고 있는데요.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보다 훨씬 가파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JP모건은 기존 6,500선에서 5,200선으로 끌어내렸는데 이처럼 트럼프발 관세 정쟁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폭탄을 퍼붓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돌연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상당 부분이 채권이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소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체 금융자산이 2억 6,600만 달러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채권 비중은 약 60%에 달하는데요. 반면 주식 투자 비중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미디어를 제외한 주식 자산보다 채권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유예 발표 직후에 채권 시장은 역시 매우 까다롭다며 이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국채값 급락이 상호관세 유예의 핵심 배경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때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각계의 비판과 주식시장의 폭락에는 요지부동이지만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그제서야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그가 자산을 신탁하거나 통제권을 넘기지 않은 점이 바로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우라늄 탐사, 채굴, 가공기업의 주가가 점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와중에 미국이 자국 내 우라늄 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가 적용된 전망인데요. 특히 상승세는 미국의 본사를 둔 기업들에 집중됐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우라늄 대표 주자지만 캐나다에 본사를 둔 카메코의 주가는 같은 기간 5.8% 오르는 데 그친 반면 미국에서 유일한 우라늄 정제 시설을 운영하는 에너지 퓨얼스의 주가는 이달 10일에서 17일 5거래일간 32.2%나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0.52% 상승한 것과는 조금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미국이 원자력 에너지 공급망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미국 기업 중심으로 투심이 강화됐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의 필수 재료인 만큼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월가은행들이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S&P 500 지수의 연말 전망치를 잇따라서 낮추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의 10%의 기본 관세와 70여 개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지난 2일 이후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최소 10개 은행이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JP모건은 미국의 예외주의가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번 해방의 날 충격은 밸류에이션이 높고 투자 포지셔닝이 혼잡하며 리더십이 특히 약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티그룹은 18일 연말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6,500에서 5,800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면서 나타난 골디락스 심리가 극심한 불확실성의 자리를 내줬다며 최근 미국 증시의 급락은 미국 대통령의 행동들로 촉발된 최초의 약세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이러한 결정, 당연히 투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던 달러가 미국 국채와 같이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시장 변동성의 확대, 그리고 경기의 침체 우려가 변화를 만들었다는 평인데요. 글로벌 자금은 독일과 일본, 유로화와 스위스 프랑 등으로 흩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중심인 하나의 안전시대가 저물고 비미국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관련 조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히트맵 열어서 지난주에 종목별 움직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휴장이 있었는데요. 목요일 기준 마감된 히트맵입니다. 전반적으로 M7 기업들의 하락세와 필수 소비재단의 상승세가 대비되는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특히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그간의 부진을 만회하며 파란불 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주는 종목별로 조금 혼조한 상황 드러냈는데요. M7 기업들의 경우 애플은 1.4%라는 유일한 상승세 보여준 반면 엔비디아는 3%에 육박하는 낙폭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주간 있었던 이 두 가지 기업의 주요 이슈를 제대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락세 보여준 엔비디아입니다. 지난 14일 엔비디아는 TSMC, 폭스콘 등과 협력해 향후 4년간 미국의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AI 슈퍼컴퓨터를 미국 내에서 100% 설계하고 생산까지 하는 첫 공장 건립 계획으로 엔비디아 AI 파운드리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조업 육성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로도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15일에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무기한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17일 젠슨 황 CEO는 중국은 엔비디아의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입장 추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많았던 가운데 하락세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엔비디아의 이러한 움직임이 주가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M7 기업 중 유일하게 상승세 보여준 애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면제하자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애플이 관련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또한 팀 쿡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서 면제를 이끌었다는 분석 속에 투자자의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14일 IDC는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나 증가했으나 관세 회피를 위한 선출하 효과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키방크는 무역전제 완화 기대를 반영해 애플의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시장 비중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따르면 애플의 인공지능 역량 부족과 구글의 반독점 소송 리스크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일 IDC는 중국 내 1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9% 감소했으며 샤오미와 화웨이가 점유율을 확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출하량 감소 소식은 분명한 악재임에도 애플은 M7 기업 중에서 유일한 상승세 보여주며 장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와 글로벌 증시까지 전체적으로 잘 살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잠시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한 주 동안을 살펴보자면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바쁜 한 주를 보낼 예정입니다.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 중에서요, 약 22% 정도인 120여 개 이상의 기업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월가에서는 테슬라와 더불어서 알파벳까지 실적 발표 주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에서 제가 소개할 기업은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은 1886년 미국 뉴브런즈웍에서 존슨 형제들이 창립한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수술용 붕대를 제조하면서 큰 성공을 거뒀고 이후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현재 존슨앤존슨은 세계 57개국에 약 250개의 자회사와 자회지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들의 제품은 175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분야에서 화이자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대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존슨앤존슨은 글로벌 제약 기업 중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제약, 의료기기, 소비재 3개 부문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각 분야에서 확고한 글로벌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약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전체 매출의 약 5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고 면역학, 감염병, 신경과학 분야에서 강력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2024년에만 약 90억 달러, 한화로 11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존슨앤존슨은 앞으로 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도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기기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존슨앤존슨의 두 번째로 큰 사업 부문이며 글로벌 수술 및 진단기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군으로는 아큐브 콘택트 렌즈가 있는데요.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정밀 의료기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로봇 수술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재 부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타이레놀, 뉴트로지나 존슨스 베이비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면서 최근에는 건강과 웰빙 트렌드에 맞춰 제품군을 계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내부 연구개발과 함께 전략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대규모 인수가 이뤄졌고 회사의 핵심 치료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켰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거래는 쇼크웨이브 메디컬의 131억 달러 규모 인수입니다. 이 회사는 혈관석회화 치료를 위한 체내 충격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인수를 통해 존슨앤존슨은 심혈관 포트폴리오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또한 인트라셀룰러 텔러피스의 146억 달러 규모의 인수도 있는데요. 이 인수를 통해서 신경과학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고 정신건강 치료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존슨앤존슨은 어떨까요? 1982년 동아제약과 존슨앤존슨이 합작해 주식회사 한국 존슨앤존슨이 설립됐고 이듬해인 1983년 피부 미용 제품이 한국에 런칭됐습니다. 이후 존슨앤존슨은 한국에서 5개 법인과 6개 분야로 나뉘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존슨앤존슨은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진단 및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며 미래 의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당 시장 가치가 16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3,867억 달러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암 치료제와 백신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이 기대되며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지속적인 혁신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이 유망한 기업인데요. 다만 법적 리스크와 규제 강화는 투자 시 주의할 점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 확인해서 존슨앤존슨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설립된 지 100년이 넘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안정적인 성장률과 더불어서 주주환원 정책까지 이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60년간이나 배당을 해왔고요. 이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살펴보시면 무려 5.4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배당 킹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뉴스에서 저희 경제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아 아나운서 어떤 내용 추려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신문에서 발췌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전히 관세 이슈가 너무 뜨거운데요. 한미 관세 협상에 막이 오르면서 우리 측은 상호 관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항공기와 LNG 구매 등 패키지 대책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세 협상을 위한 별도 출장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미국 측이 두 장관이 이왕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김에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요청을 해 2+2 통상협의가 극적으로 성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후 금융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여론도 악화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조급증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하는 양국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미국이 발표한 25% 상호관세를 철폐하고 혹은 줄이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고요. 미국은 3일부터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15% 개별관세는 90일간 유예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분야인 자동차와 반도체의 품목관세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붙는 25% 관세는 2일에 시행됐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국가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시작해 품목관세 부과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만 이번 회담을 협상이 아닌 협의라고 규정했습니다. 양측이 구체적인 협상 카드를 제시하는 대신에 미국 측의 요구를 일단 들어보고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속도전에 끌려가지 않고 시간을 두고 협상하겠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 유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처럼 목재에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별도의 공식 의견을 내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수입 목재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미 상무부는 이날 1일까지 한 달간 각국 정부의 의견을 접수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목재 수출의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추후 향후 목재 품목 관세를 적용해도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 의견서 미제출이 소관부처 사이의 소통 부족 때문은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목재상품 관장부처인 산림청이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고요. 반면 산림청은 미 정부의 조사와 관련한 산업부의 안내가 없었다는 얘기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연이어 관세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의 재무통상장관이 참여하는 2+2 통상협의가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고 정부가 20일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했거나 부과를 예고한 상호 품목 관세를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한 무역 협상이 본격적으로 그 막을 올리는 것인데요.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첫 관세 협상에 들어간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개최일은 현지 시간 기준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클릭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원클릭은 별도의 수정사항이 없으면 클릭 한 번만으로 1분 만에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입니다. 3.상 등의 민갑 환급 서비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인적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하고 환급액의 10에서 20%를 수수료로 내야 하는데요. 그러나 원클릭을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종소세 환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클릭 한 번이면 찾을 수 있는 것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프로그램인데요.
인당 평균 9만 원을 최고 환급액은 820만 원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원클릭, 현재 실제 혜택을 보는 사용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서비스, 즉 원클릭을 지난달 31일 개통한 후에 이날까지 환급금을 신청한 사람은 총 53만 명입니다. 환급 대상자 311만 명에게 카카오톡 등지로 본인이 환급 대상자임을 안내를 했지만 이 중 17%만 세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놓치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원클릭 플랫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경제가 지난 1분기,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지에 그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을 거론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 심리지수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여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잇따라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표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는 작년 10월 1.0%에서 올 1월 1.8%로 3개월 연속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2월에는 1.5%로 하락했는데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작년 12월 6.8%로 치솟았던 수입 물가지수가 그 안정세를 되찾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3월에도 수입 물가지수가 3.4%까지 하락해 생산자 물가지수도 안정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같은 상황 참고해서 현명하고 안전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뉴스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 알기 쉽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에 빠질 수가 없겠죠. 이 정부에서는 이 미국으로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고위급 정상들 24일에 미국으로 날아간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고위급 정상 2명, 그리고 미국의 고위급 정상 2명, 2+2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이라든지 영국, 인도, 호주와 함께 이 한국을 최우선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 한미의 관세와 관련해서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계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방미를 함으로써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 기업들에게도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요, 양대지수 엇갈린 분위기 속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좀 제한된 상단의 모습을 보이면서 흘러가는 장이 아니었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장 초반에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이 이유는 이 반도체 투톱이 오늘 강하게 장 초반에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투톱의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함께 내려가는 모습 보였고요. 등락을 거듭한 끝에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2,48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수급 측면에서도 살펴보시면은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4월 들어서 단 한 거래일만 매수 우위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다 매도를 보였었는데, 7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해서 이 매도 우위를 보였었는데, 막판에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분위기가 괜찮나 싶었는데요. 결국에는 후반에 힘이 빠지면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32% 하락하면서 약보합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수급 살펴보시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한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정반대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톱 장 초반에 강한 상승 보이다가 후반 들어서면서 상승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청에 따르면 4월 들어서 1일부터 20일까지의 전체 수출액을 확인했더니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했는데 주 10개 수출품 중 반도체 수출액만 유일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휴젤,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만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모멘텀이 지속되는 테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고, 이 안에서도 필요요사 AI 관련해서 좀 연속성 있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와 종목들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또 떨어졌다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아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올해 호실적 및 배당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날 오전 9시 20분 기준 한국전력은 전장 대비 3.5% 오른 25,15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 신한투자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올해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확대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3만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최규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은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및 환율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면서 올해 증익 확대 기반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주당 배당금은 213원에서 1,500원 선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4조 1,225억 원으로 지난해 8조 3,647억 원 대비 70%나 증가할 것이란 예상 보여줬습니다. 보다 단단해지는 펀더멘탈에 주목할 시기라며 올해 4분기 요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영업환경 조성에 따라 증익과 배당 확대의 기대가 늘고 재무 건전성 문제가 해소될 경우 이 기업 가치의 추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한국전력 오늘 시가 24,300원으로 시작해서 25,300원에서 고가를 찍었고요. 종가 역시 이 선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배당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확대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오늘 고가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테마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오랜만에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도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토큰 증권 STO와 관련해서 이 법제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 오늘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요. 이재명 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가 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예고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토큰 증권 STO에 대한 제도적 정비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확산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언론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밸류업 등 이 국내 증권시장 현안 외에도 STO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입법화가 되지 못했었던 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후보가 만약에 정권에 들어서게 된다면 여러 가지도 STO와 관련해서 강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서강대 김용진 경영학부 교수가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에 합류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이 김 교수의 합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이유는요, 바로 STO와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이 김 교수는 지난 2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과 함께 STO 간담회를 주도한 바 있고요. 특히 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 좀 권위자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디지털 금융경제 정책 분야에서 정책 자문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고요. STO 시장 활성화와 정책안 마련에 힘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일단 오늘 장에서는 ITI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IT세는 7%대 상승, 핑거는 3%대 상승을 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오늘 오전장에서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분 거의 다 반납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책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관련된 테마들이 들썩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지난주에도 들썩였던 테마,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모멘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아 아나운서 어떤 테마죠? 네, 앞서 정책에 관련된 테마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 역시 비슷합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바로 계룡건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이 여파로 충청권 중심의 건설사 계룡건설의 주가가 21일 장 초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25분 코스피에서 계룡건설의 주가는 전장보다 30%가량 오른 31,3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계룡건설의 주가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18일에도 29.92% 등락한 24,100원을 기록해 상한가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계룡건설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발언한 여파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세종에서 직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세종신무실을 완공하면 이후 세종에서 직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대전을 과학수도로 만들고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심을 건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충청권 중심의 건설사인 계룡건설이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면서 계룡건설은 오늘 27,950원 선에서 거래 시작해 31,300원이라는 고가를 형성했고요. 31,300원의 종가 형성하며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네, 계룡건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충청권 건설사다라는 이유로 이번에 테마에 함께 합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급도 굉장히 크게 쏠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건설주를 비롯해서 시멘트 관련주들도 만약에 이 행정수도 옮기게 된다면 시멘트주에도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강한 상승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시멘트주에서는 오늘장에서 성신양회 그리고 성신양회 우선주까지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성신양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세종시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했다라는 이유로 이 세종시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한 상승 보여줬던 테마 대신에요. 좀 하락한 테마들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해운주가 약세를 보여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약세를 보인 건데요. 자, 일단 미국에서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 모멘텀 지속되면서 약세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자세한 내용 살펴보자면 미국의 무역 대표부 USTR이요. 지난 17일에 중국의 해운사, 또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이 미국에 입항을 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존의 발표안보다는 완화됐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 완화는 오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면서 이 미국의 최종 규제안에 대해서 이 평가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증권사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권사 보고서를 살펴보자면요. 자,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 기존의 계획안보다 부과할 입학료가 작기 때문에 USTR의 규제가 순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 당초에 미국은 순톤수 기준으로 최대 $1,000까지 이 중국의 선주가 기항할 때마다 입학료를 부과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완화된 안을 살펴보자면 항차 기준으로 봤을 때 순톤수당 $50로 시작을 해서요. 2028년에 $140로 올리고 연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많이 약하게 규제를 풀어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정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올해 10월부터 향후 3년간 수수료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202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도될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에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경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 증권사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번에 발표된 규제안이 좋게 봐야 할지 나쁘게 봐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일단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오늘 3%대 약세, 성광밴드는 6%대 약세 보였고요. 태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6%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반도체 팹리스 기업 아나패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카드인 RTX 50 시리즈와의 호환성 테스트를 마치고 양산에 돌입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에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6월 엔비디아의 어드밴스드 옵티머스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통과했던 아나패스는 엔비디아의 후속 기술 인증을 추가하게 됐는데요. 엔비디아에서 새롭게 선보인 지포스 RTX 50 시리즈는 AI와 데이터 센터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연 GPU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훈풍의 아나패스는 오늘 22,850원 선까지 고가를 형성했고요. 21,100원에 종가 형성하며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장대 양봉 그리면서 마감하긴 했는데요. 윗골이 좀 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소연 아나운서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하워드 러트닉입니다. 미국 상무부의 수장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상거래 문제에 대한 수석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64살이 된 러트닉은 뉴욕의 유대인 가정 출신입니다. 대학 학부를 졸업한 직후인 1983년 켄터피츠 제럴드라는 투자은행 회사에 입사했고 단 7년 만인 29살 때 회장 겸 CEO 자리에 오르며 셀러리맨 신화를 쓴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억만장자 금융자산가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액 선거자금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은 대표적인 대중국파 강경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10월 트럼프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그는 미국은 소득세가 없고 관세만 있었던 20세기 초에 가장 번영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중심 무역 정책에 강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중국 고율 관세 전략 수립과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상원 청문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는 직설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무역과 관세 전략을 총괄하는 기본 업무 외에도 미 무역대표부에 대한 추가적인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했는데요. 덕분에 미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극적인 전환점도 있었습니다. 2001년 알카에다에 의한 9.11 테러 당시 그가 이끌던 켄터피츠 제럴드가 테러 공격으로 무너진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 그는 친동생을 포함해 뉴욕 근무 직원 960명 중 658명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회사를 재건해냈는데요. 그는 미국 사회에서 9.11 극복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켄터피츠 제럴드 펀드를 설립해 9.11 희생자 유족은 물론 자연재해 희생자 유족을 돕는 자선 사업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극을 딛고 회사를 재건한 인물이자 미국 무역 정책의 실세로 떠오른 전략가 하워드 러트닉. 앞으로 그의 행보가 글로벌 경제와 외교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속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인물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포트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모아 아나운서 어떤 리포트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증권사의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이해드리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정치 변화와 재생에너지라는 리포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은 2000년대 초부터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 후 반재생에너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재생에너지 성장의 추세를 막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AI, 전동화, 리쇼어링에 따른 신규 전력 수요의 증가 등의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타 발전원 대비 최우선으로 선호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럽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유럽 시장의 태양광 에너지 견조하고 풍력 에너지는 시장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2025년 풍력,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각각 17.0기가와트, 60.5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33%, 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풍력 설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입찰 후 건설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증한 연간 설치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9대와 달리 10대 유럽의회에서는 우파의 입김이 강해졌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우파 인사의 경우 탄소 중립 사업에는 보통 소극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결정 총괄 신임 집행위는 기존 탄소 중립을 지원하는 인사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집행위원장 연임에 성공한 폰데어 라이언의 경우 주요 추진하는 정책의 예시가 2040년까지 탄소 감축 90% 입법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전력 인프라 산업 육성 이러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10대 의회의 성향이 바뀌긴 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시장인데요. 트럼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미국의 2025년 풍력, 태양광은 각각 8.5기가와트 그리고 45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각각 66%,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풍력은 2023년 최종 투자 결정이 확정된 단지들의 건설이 시작되는 효과를 본격적으로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한 태양광도 낮은 발전 비용과 짧은 설치 기간 때문에 데이터 센터, 공장 가동용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혼란스러운 상황과 함께 악재도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관세 이슈로 발전 원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IRA의 각종 보조금도 축소될 리스크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리쇼어링 등으로 전력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이 탁월한 재생에너지의 중장기 성장세는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정치 변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판도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당이 재집권하면 변화가 크진 않겠지만 야당이 집권하는 경우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 여당의 에너지 정책 중심은 바로 원전에 있습니다. 신규 대형 원전의 추가 건설과 SMR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기가 되는 원전은 모두 수명 연장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해외 원전 수출도 현재와 동일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다. 다만 야당과 합의로 통과시킨 해상풍력 육성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기 내에 재생에너지 설치량을 현재 대비 2에서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 탄소 중립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망에 대한 투자도 조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안전 강화에 더 집중하고 원전 수출은 수익성을 주요 잣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유럽, 미국, 국내의 재생에너지 산업과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련해서 주목할 종목 2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 윈드입니다. 트럼프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육상 풍력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유럽 시장의 회복은 기회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쟁 이후 유럽의 풍력 국가 입찰이 2023년부터 급증을 했고요. 올해부터 실제 건설에 돌입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CS 윈드의 향후 유럽 매출 비중이 현재의 약 30%에서 5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해 투자 의견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다만 7만 원 선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SK 오션플랜트입니다. 1분기 SK 오션플랜트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각각 2,380억 원 그리고 87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매출액이 전년비 대비 87%나 급등하는 것은 해군 함정 건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PBR은 1.2배 수준으로 저평가됐다고 봤고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메이저 업체로는 물론 연관 산업인 조선업체들의 높아진 밸류에이션 대비 본 종목이 저평가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만 원에서 2만 7천 원 선으로 약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을 정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관련 특징주 2개 다뤄보았는데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오늘 정보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리포트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상승폭과 하락폭이 크지 않아서 좀 제한된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테마 종목들 이야기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오늘장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뉴욕 증시 휴장으로 인해서 시장에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그래도 조금 좋은 흐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한 줄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줄로 하면 롤러코스터 같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이 계속해서 오가는 모습 나타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아 아나운서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장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장을 한번 딱 한 글자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로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미 개장 휴장 이후 다시 증시 재직이 되진 않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장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그 폭풍 전야 직전의 고요함이 아주 무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폭풍 전야 정리해 주셨는데 한 글자가 아니고 한 단어인데요? 네. 한 글자라고 해서는 딱 한 글자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장 여러 가지 내용들 나눴는데요. 숨고르기 증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많은 분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미 증시처럼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주력 업종들의 실적을 대기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화요일 방송으로 알찬 소식 가지고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